한 자산이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신화에서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꼬마 빌딩입니다. 불로소득의 상징이었던 건물주가 왜 가장 위험한 채무자가 되었을까요? 3년 만에 거래량 절반, 1년 만에 가격 30% 폭락.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잔인합니다. 화려한 외피 아래 숨겨진 몰락의 구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현장에서 먼저 났습니다. 요즘 강남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삽니다. 이 한마디에 지금 꼬마 빌딩 시장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꼬마 빌딩이란 보통 5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의 소규모 상업용 건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동네에서 흔히 보는 4층에서 5층짜리 건물로 1층에는 가게가 있고 위층에는 사무실이나 원룸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은퇴를 앞둔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으로 목돈을 모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매입했던 자산입니다. 건물 하나 사두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 시세 차익 간다는 공식이 오랫동안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지금 완전히 깨졌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꼬마 빌딩 거래 규모가 2024년 기준 1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에는 22원이 넘었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올해 들어 계약 한 건도 못한 사무소가 수룩하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4층짜리 꼬마 빌딩이 2024년 초 8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말 53억 원에 팔렸습니다. 1년 만에 33%가 빠진 것입니다. 모든 층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수동이나 홍대 같은 인기 상권에서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유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부동산은 결국 누군가 내 자산을 더 비싼 값에 사줘야 수익이 실현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음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꼬마 빌딩이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건물이 분명 좋은 위치에 있고 상태도 괜찮은데 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가격을 낮춰보려 해도 대출 원금보다 낮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팔면 빚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자니 매달 수백만 원씩 손해가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 절벽의 본질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도 없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채무의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가 왜 그토록 매력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란 쉽게 말해 빚을 지렛대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듯이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내 돈 20억 원에 은행 대출 30억 원을 더해 50억 원짜리 건물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돈으로 큰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벌어다주는 수익으로 빚을 갚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억 원짜리 건물에서 월세가 800만 원 들어옵니다. 대출 30억 원의 이자가 월 5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더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 가격 상승입니다. 몇 년 지나 건물값이 60억 원으로 오르면 시세 차익 10억 원이 생깁니다. 월세 수익의 시세 차익까지. 이것이 꼬마 빌딩이 노후 대비 최고의 자산으로 불렸던 이유입니다.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금리가 낮아야 합니다. 대출 이자가 적어야 월세로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둘째, 공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꾸준히 있어야 월세가 들어옵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합니다. 이 세 조건이 맞아떨어졌던 시기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01년까지였습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1%일까지 떨어졌고 상권은 화랑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경쟁했고
권리금까지 얹어가며 입점했습니다. 권리금이란 가게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만큼 자리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입니다. 건물 가격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꼬마 빌딩은 사기만 하면 돈 버는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세 조건이 모두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급등했고, 자영업 경기는 바닥을 쳤고, 부동 가격 상승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키웁니다. 지렛대가 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믿고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의 경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50억 원짜리 건물, 같은 30억 원 대출인데 금리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상황입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에서 0.75% 사이였습니다. 대출금리는 약 2%대였습니다. 30억 원을 연 2%로 빌리면 연간 이자가 6천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500만 원입니다. 이 건물에서 월세 8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고 세금과 관리비를 빼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고 대출금리는 5%를 훌쩍 넘겼습니다. 같은 30억 원 대출의 연간 이자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월 이자가 1,250만 원입니다. 월세는 여전히 800만 원뿐입니다. 매달 450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2025년 들어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출금리도 4% 초반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절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2021년의 2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 공실은 늘었고 월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손익구조가 회복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 이 돈은 건물주가 다른 소득으로 메꿔야 합니다. 직장이 있으면 월급에서, 없으면 저축에서 빠집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 덕분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금리가 3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중입니다. 시장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4%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추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급등합니다. 결국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만들어낸 현실은 잔인합니다. 과거에는 월세가 이자보다 많아서 건물이 돈을 벌어줬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월세보다 많아서 건물이 돈을 잡아먹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자산에서 부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몰락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 중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나 전문직 은퇴자가 유독 많습니다. 돈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이 왜 더 크게 실패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신의 과거 지위를 건물 운영에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수백 명을 이끌던 임원이 건물주가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를 대하는 태도가 부하 직원 대하듯 합니다. 월세 좀 깎아달라는 요청에 나도 급이 있는데 어떻게 월세를 깎아줘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됩니다.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서류상 건물주는 본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1층에서 장사하는 세입자입니다. 그 가게가 잘 되어야 월세가 들어오고 월세가 안정적이어야 건물 가격이 유지됩니다. 세입자는 사실상 건물주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세입자는 버티지 못하고 나갑니다. 한번 공실이 생기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빈 가게 옆에는 손님이 잘 안 옵니다. 옆 가게도 매출이 떨어집니다. 결국 건물 전체가 활력을 잃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건물의 주인들은 세입자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먼저 월세 조정을 제안합니다. 세입자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 앞 환경 정비에 신경 쓰고 다른 세입자들이 서로 도움이 되도록 조합도 고려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한 사업적 판단입니다. 월세를 10% 낮춰서 세입자가 버티면 공실 손해보다 이득입니다. 공실이 6개월만 나도 연간 월세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거기에 새 세입자 구하는 중개 수수료, 내부 수리 비용까지 더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과거의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장사하는 사람한테 굽혀야 하나라는 생각이 합리적 판단을 막습니다. 그 결과 텅 빈 유령 건물의 주인이 됩니다. 급의 착각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금리 폭등과 공실 증가로 손해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팔아버리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못 파는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가격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수익률이란 건물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을 건물 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5억 원짜리 건물이 연간 1억 원의 월세 수입을 올리면 수익률은 4%입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입이 줄고 그만큼 건물 가치도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연 1억 원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물이 수익률 4% 기준으로 25억 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공실이 생겨 월세 수입이 6천만 원으로 줄면 같은 수익률 기준 건물 가치는 15억 원이 됩니다. 10억 원이 증발합니다. 문제는 대출입니다. 건물을 살 때 20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건물 가치가 15억 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팔면 5억 원이 빚으로 남습니다. 건물을 팔고도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팔지 못하고 버티게 됩니다. 공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를 넘었습니다. 100개 가게 중 13개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상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입니다. 그럼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어떨까요?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올리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건축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2020년만 해도 평당 500만 원대였던 건축비가 지금은 900만 원을 넘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동시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100평짜리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9억 원 이상이 듭니다. 여기에 철거 비용, 설계 비용, 공사 기간 동안의 기회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투입 금액은 더 커집니다. 새로 지어서 월세를 올려받아도 투자금 회수에 10년 이상 걸립니다. 짓는 순간 손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막힙니다. 팔자니 빚만 남고, 짓자니 돈이 더 들고, 버티자니 매달 손해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꼬마 빌딩 건물주가 처한 외통수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고 손실만 쌓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다른 길을 찾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분명히 살아남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성수동이나 한남동 일대를 보면 여전히 줄 서서 입점하려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임대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꼬마 빌딩 운영은 2년짜리 장기 임대 계약이 기본이었습니다. 한번 세입자를 구하면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건물들은 이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주일에서 1개월 단위의 단기 임대가 새로운 흐름입니다. 흔히 팝업 스토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팝업 스토어란 짧은 기간만 운영하는 임시 매장을 말합니다.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팝업 스토어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1분기에만 774개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평균 운영 기간이 25일에서 18일로 줄었습니다. 3일 이하의 초단기 팝업은 전년 대비 7배나 늘었습니다.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입니다. 브랜드들이 신제품 출시나 마케팅 행사에 맞춰 짧은 기간 공간을 빌립니다. 임대료는 장기 계약보다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일반 월세의 일주일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숙박업이나 이벤트업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판매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건물주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수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공간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트렌드를 읽고 어떤 브랜드가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성수동이 대표적입니다. 전체 팝업 스토어의 34% 이상이 성수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건물주들은 적극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건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단기 임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건물입니다. 텅 빈 1층 상가가 몇 달째 방치된 건물을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꼬마 빌딩 거래 중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채를 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확실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입지가 좋은 건물은 여전히 팔리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은 더욱 외면받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과거에는 좋은 위치에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세입자가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임대 수입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단기 임대 트렌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건물주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오너 오퍼레이터입니다. 직접 번역하면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방식이라면 3개 층 모두 임대를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주는 1층에 직접 카페를 운영합니다. 2층은 본인이 진행하는 수업 공간으로 씁니다. 3층만 임대를 줍니다. 이 구조가 왜 강한지 보겠습니다. 우선 공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내 사업이 들어간 공간은 공실이 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수익과 임대 수익을 함께 가져갑니다. 카페가 잘 되면 월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납니다. 설사 카페 수익이 적더라도 대출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합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1층에 유명한 카페가 있으면 2층과 3층 임대료도 덩달아 오릅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도 금방 새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 카페 위층에 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콘텐츠가 없는 건물은 껍데기입니다. 남이 벌어주는 돈, 즉 월세에만 의존하면 위험을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속수무책입니다. 옆 건물에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세입자는 떠납니다. 건물주에게는 아무런 협상력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월세는 알아서 들어왔고 건물값은 알아서 올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건물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건물을 사지 말라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메시지입니다. 사업가로서의 역량 없이 건물주가 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꼬마 빌딩 시장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금리 급등으로 수익 구조가 깨졌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대한 착각이 위기를 키웠습니다. 팔지도 질지도 버티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갇힌 건물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와 팝업 스토어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물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실패합니다. 지금 꼬마 빌딩 시장은 준비된 사람들만의 경기장입니다. 막연한 노후 대책으로 접근했다가는 전 재산을 잃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먼저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비단 건물 투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남이 벌어주는 돈에 기대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재산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내 사업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는 오랫동안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빚에 짓눌리는 채무자가 될 것인가, 직접 가치를 만드는 사업가가 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가 불러올 결말은 참혹합니다. 바로 꼬마 빌딩 건물주의 몰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꼬마 빌딩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리 3%포인트 차이가 어떻게 수십억 자산을 빚더미로 바꾸는지, 왜 급의 착각이 엘리트들을 먼저 쓰러뜨리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건물주들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저평가된 자산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과거의 공식만 믿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위기 속에서 건물 가치를 2배로 올린 오너 오퍼레이터들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공시를 채웠는지, 숫자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생생한 경제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더 깊이 있는 자료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